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전 의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2월 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높일 목적으로 시세 조정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시세 조정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9일 검찰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 조사해서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범수 전 의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일 목적으로 시세 조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범수 전 의장 SM 주가 조작 의혹은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오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에 세차게 내리고 있는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서울에도 강한 비가 내려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우에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도로도 통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좀 그쳤습니까? 네, 아침보다는 비가 확실히 많이 그쳤습니다. 7시쯤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던 비는 10시쯤부터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비가 한창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의 출입을 통제하는 통제선이 쳐지기도 했었고, 또 제가 우비를 지금 입고 있지만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도 그 바지와 신발이 속수무책으로 젖어버릴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비가 올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이 쏟아지면서 출근길에 올랐던 시민들도 적잖이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 봤는데 천둥번개 치고 비가 앞이 안 보이게 와가지고 무서워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원래 버스 타는데 지하철이 빠르고 나을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하반신은 다 젖어 있었고 운동화 신었는데 그 안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찰방찰방 걸어왔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7시 30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부터 시청과 구청, 공단 직원 3,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빗물바지 등 배수시설과 산사태 우려 지역, 그리고 급경사 지역 490여 곳도 사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쏟아지는 많은 비에 하천과 산책로 등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압선 근처로도 다가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청계천과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도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특히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수도권 일대 폭우로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이 통제됐는데요. 서울시는 오전 9시 7분을 기점으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동부간선도로 모든 구간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과 홍제천로 사천교 하부도로 양방향, 가람길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 양방향이 통제됐습니다. 1호선에서는 의정부역에서 망월사역 사이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돼 30분 이상 지연되는 등 일부 지하철 구간의 열차 운행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셔야 한다면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 파주시와 의정부시에 오늘 아침 1시간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에는 앞으로도 최대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있습니다. 양동우 기자. 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비가 거의 잦아든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흙과 자갈로 완전히 엉망이 돼 있습니다.
물이 잔뜩 차올랐다가 빠져나가면서 그 흔적이 남은 건데요.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온 토사가 이곳 배수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면서 도로 전체가 침수했던 흔적입니다. 주민들과 경찰, 지자체가 힘을 합해 막혔던 배수구를 뚫으면서 지금은 물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주민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곳이 지대가 낮은 편이라 매년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에는 거의 물이 허리 이상까지 차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차량 석 대가 이곳 도로에서 물에 빠져 있었고 근처 비닐하우스까지도 물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 파주시와 근처 의정부시에는 1시간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양주와 연천에도 시간당 6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파주 판문점에 300mm가 넘는 비가 왔고 남양주와 연천에는 17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파주와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비 피해에 주의하라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경기 북부소방은 침수에 대비해 특수구조대를 미리 파주 등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으로 전진 배치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4시간 동안 호우 관련 출동 건수만 130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서 당동 나들목으로 나가는 출구가 물에 잠겨 2시간 정도 통행이 제한됐었는데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굴다리에도 물이 들어차 승용차 2대가 침수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운전자는 불어난 물에 갑자기 엔진이 꺼졌고 무릎 높이보다 높게 불어난 물을 헤치고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8시쯤에는 의정부에서 주택 침수로 집안에 사람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에서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주 남면 신산다리와 의정부 녹양역 앞도 쏟아진 비에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경기도에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큰 비가 더 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춘천과 철원 등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도 호우특보 속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 계속된 장맛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산사태의 위험도 큰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홍 기자 뒤를 보면은 지금 옹벽이 좀 무너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막을 좀 덮어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계속된 비로 토사가 계속해서 쓸려 내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구조물이 이렇게 굴러 떨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너진 옹벽 옆으로 버스 정류장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도 흙탕물이 계속해서 쓸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차 사고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이 복구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벌써 일주일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 복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춘천시는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 공사 중 장맛비로 옹벽이 무너져 공사업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아직 추가 피해는 없지만 비가 계속 내려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산지가 많은 강원도 곳곳에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크게 흔들린다면 산사태 발생 전조 대상인 만큼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네, 산사태 우려 전해주셨는데 강과 계곡 수위도 높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 춘천과 철원 등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능선 사이 계곡물이 이미 급격하게 불어난 상황입니다. 계곡의 경우 물이 무릎 높이까지만 차더라도 사람이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는데요. 야영이나 등산 중에 불어난 계곡물을 마주했다면 무리하게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고지대로 대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북한간 상류댐인 춘천댐과 의암댐이 올여름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방류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이나 호수 주변 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습 폭우가 내렸을 때는 집에 머물기보다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강원 지역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 중에 수도권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YTN의 제보 영상이 잇따랐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찍힌 서울 불광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하천이 불어나면서 산책로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산책로 인근 운동기구들도 모두 물에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오늘 오전 9시쯤에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서울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하주차장에서는 천장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물이 떨어지고 빗물을 받으려고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쓰레기통도 가득 차 있습니다. 화면을 제공한 시청자, 누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혹시 엘리베이터까지 누수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버스가 언제 올까?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 인근 버스 정류장의 모습인데요. 아침 8시쯤부터 1호선 경원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지하철을 타려던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몰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제보한 시민은 평소 출근길의 몇 배는 인파가 몰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기 양주시 신천의 모습입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승리교의 교각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화면을 제공한 시청자는 비가 더 오게 된다면 다리가 완전히 잠길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붓는 게릴라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차량 침수 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영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차게 들이닥친 비에 동네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바퀴까지 차올라 차를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차 빼러 나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 정도로 잠긴 건 처음 봤어요. 아예 물에 잠겨버린 차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터져서 그냥 우리 차만 버렸어요, 그냥. 그게 얼마 안 나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폭우로 차가 망가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특약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도 단독 사고 보장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약 가입자라면 침수 피해가 인정돼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썬루프나 문이 열려 빗물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상의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침수로 완전히 망가져 다른 차를 사야 한다면 보험사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 4명은 오늘 아침 방송토론회에 나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지막 합동연설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젯밤 TV토론회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아침 CBS가 주관하는 4차 방송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당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재소환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한 후보는 당내 선거에서 흑색 선전에 집중하는 원 후보를 국민이 지켜볼 거라며 전혀 관여한 게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과거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받은 걸 한 후보가 당무 개입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에 탄핵 빌미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무 개입이라고 온천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 플러스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후보는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나 후보 본인이 당무 개입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선동에 의한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좌파가 선전선동하면서 민노총이 끼어들고 지지 기반이 약한 가운데 당내는 어떤 친박 비박으로 분열돼 있고 그 속에서 희생이 됐다. 이런 느낌이. 한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새로운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낼 가능성을 차단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행태를 보면 어쩌면 특검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결과를 금년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돌파를 할 수 있는 제3자 특검법을 미리 제안해 놓는 것이. 당권 주자들은 오늘 오후 마지막 합동연설의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4명의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등은 정견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당원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재헌절 76주년인데요. 국회는 계속 공전 중인데 여야 입장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재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유린 행각을 규탄하겠다며 국회 로텐도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헌절은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의회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 역시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걷어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 모양이니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폭 추락하여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습니까? 국회 의사 일정을 놓고도 여야는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애초 내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정할 안건도 합의하지 않았는데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서 오는 25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와 오는 26일 이틀간 진행되는 야당 주도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여야 대립은 한층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초복을 맞아 함께 식사를 한 뒤 쓰러져 중태에 빠진 주민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피해자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 70대 여성 1명도 이상 증세를 보여 어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 낮 1시 50분쯤 봉화군 봉화읍 경로당 회원 40여 명이 같은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은 뒤 한 식탁에 있던 회장과 부회장 등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애초에 식중독으로 추정이 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세척액을 검사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6년 만에 붙잡힌 경기 시흥 슈퍼살인 사건 피의자인 40대 A씨가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부터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슈퍼주인을 흉기로 찔렀다며 죄송하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한 이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40대 점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중태에 빠진 5살 아이가 닷새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은 관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사고 당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놓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이 매매 전문 중개업체의 매물로 나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고급 호텔에서 외국인 6명이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모두 독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있었던 제7의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6명이 주검으로 발견된 곳은 방콕의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입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한 객실에서 발견됐는데 4명은 거실에, 2명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층 객실에 머물던 남녀 각각 3명으로 모두 베트남 사람들인데 이 중 2명은 미국 국적입니다. 몸싸움을 벌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เบื้องต้นจากการที่เราดูจากสถานที่เกิดเหตุไม่มีการชิงทรัพย์ไม่มีการประทุษร้ายเกิดขึ้นนะครับสันนิษฐานเบื้องต้นก็ขึ้นอยู่กับการผ่าชันสูตรพลิกศพกับกองพิสูจน์หลักฐานจะต้องดูว่าเรื่องก็สันนิษฐานไปที่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จะทานอะไรเข้าไปหรือเปล่า 방 안에서는 커피와 차를 마신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시신이 거품을 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독극물에 의한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한 현지 매체는 청산가리 중독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객실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예약했는데 당시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제7의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คนที่7เนี่ยเราต้องหาเราต้องมีคำตอบนี้ให้ทางทุกคนที่เกี่ยวข้องรวมทั้งพี่น้องสื่อมวลชนต้องรู้ว่าคนที่7เนี่ยมีป่ะถ้าไม่มีเพราะอะไร 미국은 자국민이 포함된 만큼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and stand ready to provide consular assistance to those families. 방콕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 사건. 태국 당국은 관광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금값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가 9월부터 올해 안에 2차례 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소비 지표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다양한 업종의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5% 오른 4954.48의 거래를 마쳐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4% 오른 5667.20에 나스닥 지수는 0.2% 오른 18509.3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상승폭은 지난해 6월 2일 2.1%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동안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하던 뉴욕 증시는 경기에 민감한 소형주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What's moving the stock market right now is the idea that the market is broadening out, that, everything from small caps to, I'll just call it non-magnificent seven, have done well.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은 아예 사라졌고
12월까지 2차례 이상 인하될 거라는 전망이 97% 가깝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둔화하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파월미 연준 의장도 시장의 지표를 살피며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I would say we didn't gain any additional confidence in the first quarter, but the 3 readings in the second quarter, including the one from last week, do add somewhat to confidence. 보통 금리가 인하하면 오르는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국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대한 관측이 커진 것도 금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한동훈 특검도 그런 태도가 문제.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세 번째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에 역시 새 후보의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최상병 특검에 더해서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제3자 안을 받아들이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저는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죠. 제출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받으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원 후보님 말씀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숨길 것이 있는 것 같은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숨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공정한 특검이기만 하면요. 지금 한동훈 특검에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시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거 수사를 해도 뭐 나올 게 문제될 게 없죠?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아까 그 최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께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실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을 감안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원희룡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오늘 라디오와 TV 토론회가 이어졌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후보가 제일 잘했나요? 글쎄요, 어느 후보가 잘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쟁점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쟁점이란 건 정책 토론 같은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신 특검은 그럼 왜 안 받느냐 정도라면 이건 공격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거듭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후보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TV 토론을 계속 하는데 여론조사가 출렁거리지가 않아요. 네. 판이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으로 말미암아 여론조사가 출렁거린다면 그 안에서 정말 누군가 잘하고 누군가 못한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이런 어떤 시험을 봤는데 채점 결과가 여론조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시험은 TV 토론이고 그러면 TV 토론이라는 시험 결과, 채점 결과 지지율의 변동이 없다면 나머지 세 후보, 2, 3, 4위의 후보들이 제대로 이 판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또 한동훈 후보는 방어, 최선의 어떤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은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상대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그 토론이 상당히 낙제점에 가까운 토론이었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동안의 토론 자체가 이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네거티브가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어제 오늘의 토론은 그나마 그래도 정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겨우
턱걸이 정도의 합격선은 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좀 나았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실에 숨길 게 없을 거다. 그러니까 특검의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그러니까 제3자가 추천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이라면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동훈 후보의 이 주장이 사실은 이번 제의 요구권을 부결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4명이 지금 108명 중에 4명이 제의 요구 들어왔을 때 찬성할 수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상태거든요. 그중에 의견을 밝히지 않은 4명만 합쳐진다면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은 무산돼 버립니다. 그대로 특검법이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섭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 가결시킬 때도, 그러니까 그 본회의에 회부됐을 때도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제의 요구권도 반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김재수 의원이 하는 이유가 한동훈 후보가 바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라면 우리가 제3자 특검을 할 수 있다면,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런 특검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유효했다.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낸 악법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철회를 했거든요. 반대 의견을. 이렇듯이 사실상 하나의 룸을 만들어준 대안을 만들어줬다. 대안을 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대안이 이미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낸 제3자 안은 사실 민주당이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관철시키고 싶은데 한동훈 안은 대법원장이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결과가 2번 있었는데 BBK도 있었고요. 그런데 모두 다 결론이 안 났거든요. 네. 민주당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3자 특검법은 안 된다라고 아마 평행선을 그을 겁니다. 한동훈표 특검법은 민주당이 원하는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대통령실이 감출 게 없기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라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그런 의견이라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일관성이 그거지 않습니까? 민심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끌릴 것이 없다, 정정당당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일종의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당신의 사안에 대해서 받아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특검법과 관련해서 일종의 배신자 논리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형평성 논리를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똑같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한동훈 특검법도 그럼 당신이 정정당당하고 제3자 특검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역공을 하는 것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사실 조금 논리가 궁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잘 받아치지 못했다고 보세요? 제대로 받아치지 못한 것이죠. 사실 본인이 이 일관된 논리를 갖고 간다고 한다면 나와 관련된 사안도 내가 지금 정정당당하니까, 그리고 제3자의 그러니까 지금 추천하는 그런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면 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후보는 일종 나름대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지만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한동훈 대세론 속에서도 상당히 좀 실망하는 지지층들이 좀 적잖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망하는 지지층이 있을 거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건 지나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똑같이 대받아칠 수 있었어요. 한동훈 후보가. 네. 뭐냐면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다. 6월 28일 날 이미 강덕구 의원을 포함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민생경제연구소가 주장을 했었어요. 국조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국조와 특검을 하자. 그럼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특검은 누구 특검입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의 로드 무슨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희룡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월권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공격 대상들을 서로 후보라고 그래서
해서 당신이 지금 공격 대상인데 그럼 당신은 받겠느냐라는 식으로 진흙탕으로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의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잘 받아쳤다라고 평가하시나요? 네, 선을 잘 그었다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의혹이요. 최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쏘아올린 여론 조성팀 의혹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의 논리에 올라탔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팀 논란이 왜 불거졌느냐.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댓글팀을 뭐 조성을 해서 당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네거티브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기됐던 부분이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럼 댓글팀을 운영한 것인가 아닐까라는 이 주장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계의 반박.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친윤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해찬 전 최고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댓글팀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보다는 오히려 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받아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한동훈 지금 후보는 상당히 당당하다. 자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동훈 후보가 정말 당당하다면 이 부분이 결국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의 정치적 동기가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해찬 전 최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만약에 댓글팀 운영했다고 한다면 사실 공무원들이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이 법무부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면 장희찬 전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지금 나뿐만 아니라 당시 법무부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러 법적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내 차후에 이 부분에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제3자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그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캠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고발 법적 조치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 그런데 이제 하다 민주당 양문석 주장에 올라타느냐 어제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댓글팀과 관련돼서 양문석 의원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4계좌에 3년간 6만 건의 댓글과 관련된 똑같은 토시도 똑같은 그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토론회에서 양문석 의원의 그 숫자와 관련된 인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 측에서는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띄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양문석 의원이 또 그것을 더 부풀리고 그래서 띄워서 부풀린 것을 원희룡 후보가 받아서 지금 쓰는 게 아니냐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 오늘 보도에 보면은 찐명과 찐윤이 힘을 합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찐명은 양문석 의원일 거고 찐윤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일 텐데 이 찐명과 찐윤이 합쳐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받아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팩트 체크를 한번 조금만 해보면 드루킹 사건을 자꾸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는데 드루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대선이었잖아요. 당시에 선거에 개입을 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설팀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선거에 개입하여서 여론을 조작한 그런 혐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드루킹처럼 무슨 킹크랩을 동원해서 어떤 시스템을 동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 특정한 여론을 형성을 했다라는 증거와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장해찬 최고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것을 맨 처음 얘기했을 때 방송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건 폭로가 아니죠.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개입을 해서 돈을 줬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하는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거기서 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얘기가 하는 스모킹건이 거죠. 안 나왔다. 아, 예, 예.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신데 오늘 라디오 토론회에서는 예. 뭐 징역 2년의 실형도 나올 수 있다. 드루킹 네.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뭐 일단 뭐 사실 뭐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식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약에 댓글팀이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법무부 공직자들이 그 댓글팀에 들어갔다. 또 하나는 뭐 이 지금 댓글팀 운영하는데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이러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사 민간 영역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따로 뭐 댓글팀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드루킹 사건 때처럼 소위 말하는 매크로 같은 시스템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후보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들 지금 본인이 상당히 강한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절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뜻을 모아서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개입한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정말 이 정정당당하다고 한다면 뭐 부분에 끌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한 이 부분을 사실은 뭐 본인이 먼저 그러니까 지금 명예훼손을 통해서 사법 조치를 해서 예를 통해서 검찰이라든지 뭐 경찰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뭐 특검까지 또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니까요.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처럼 내 후보가 뜻이 하나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는데 여기 계신 네 분 다 공감하신 듯합니다. 먼저 1월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관철되지 못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의 의사 표시 또 사과를 의사 표시를 이미 하신 것으로 문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예.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그 후로 많은 문제들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여사께서 몰카 공작의 희생양입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 주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상 이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는 거죠. 몰카 공작.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너무 그 당시에 우리 여권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이 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없는 조사, 수사를 해야 되고요. 좀 안타까운 면이죠. 그래서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명예 후보가 한마음이 된 드문 광경을 보고 오셨는데 모두가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달랐잖아요. 네네. 누가 가장 말을 잘했습니까?
말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네. 그 네 후보 중에 누가 좀 골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문자를 지금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 부인이 사과의 의사가 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패했으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 이게 아마 문자를 지금 공개하려는 측에서,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 의도한 것 같은데 그 의도가 안 먹힌 결과다. 이게 지금 네 후보가 모두 다 사과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수사도 받아야 된다라는 대답이 나왔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문자를 만약에 누군가 기획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한 후보를 낙마시키는데 쓰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한 후보가 이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건 부각되지 않고 봐라, 영부인께서 이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느냐. 이게 부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나머지 후보들이 동시에 한 후보를 공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 후보가 자신의 말을 주워 담지 않으려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부인이 지금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한 후보가 받지 않았다라는 건 사과를 하려고 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니까 세 후보 모두 사과를 하려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 논리로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획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조사보다는 한 후보의 책임론을 키우는데 실패한 결과다. 네 사람 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논리는 다르지만 답변은 같은 답변이 나왔다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실 행정관이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 깜빡해서 못 돌려줬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만약에 당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 가방 어떻게 됐지? 그건 내가 지시한 거잖아. 근데 왜 그게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해서 제가 깜빡했어요. 이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종의 타당한 순서가 아니었을까요? 설사 그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관련된 이 지금 입장을 두 번이나 국민들 앞에 밝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지금 아내가 그걸 돌려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깜빡했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 이제 지금 검찰의 소환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사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밑에 일하는 실무진들을 실수로 깜빡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소환을 면피하려는 하나의 변명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지금 명품백이 어디 있느냐 이리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과 그리고 뭐 측근 의원들이 한 이야기가 일단 한번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로 들어온 거는 국고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면 오히려 횡령이라는 주장을 딴 데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명품백을 받은 데가 관제가 아니고 사제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를 할 때 그 백을 들고 갔대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줬던 책은 버리고 가면서 왜 백만 들고 갔느냐. 그런 식으로 이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해명의 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계속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 네 후보가 모두 찬성했잖아요. 대통령실이 이 장면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도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몇 가지 어떤 보도가 있었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면을 할 건가, 방문할 건가, 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고 또 그 이어서 아니다. 소환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검사들의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제대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씻으려면 서면이라든지 또는 방문을 하면 또다시 그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소환을 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와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검사들 이야기가 막 있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내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당당히 받아야 된다. 뭐 어떤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 후보의 패턴을 좀 종합을 해보면 소환이 낫지 않느냐.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의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총선 직후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답변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왜 70일 동안 단 한 번의 전화 소통도 없었고 비공식적인 식사 제의가 추가적으로 2번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퍼즐이 풀렸습니다. 뭐냐? 총선 직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는 그건 당연히 안 한다라는 분위기였고요. 또 이거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시기를 끝까지 피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전깃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죠. 원희룡 후보님은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출마하신 겁니까 지금? 아니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저도 물어볼 아니 그게 수 있죠. 맞냐 안 맞냐? 왜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70일 동안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70년 동안 늘 이렇게 뇌피셜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보죠. 아니 제 주도권입니다. 출마하시기 전날 대통령실에서 갔었습니까? 자, 제 주도권이고요. 자, 말씀하셨죠.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예, 그럴게요. 자, 총선 후에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통령실 연락을 피했다. 이런 주장인데 뇌피셜이다. 한동훈 후보는 받아쳤거든요. 일단 뭐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윤계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연락을 끊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이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뭐 비대위원장 갈 때는 대통령이 하고 상의를 하고 갔는데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부문으로 한번 충돌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본인의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행보를 위해서 상당히 좀 사심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과의 차별에 나서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획된 행보라는 식의 지금 주장을 펴는 것인데요. 사실 뭐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그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상당히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었던 김건희 여사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아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지상정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설사 다음 전당대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상당히 아마 마음을 추스르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숙고를 할 필요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한테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정 관계가 핵심인데 7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전당대회에 대통령 참석할까요? 그런데 전 참석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당대표가 될 그 전당대회에 깜짝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하고 물론 이제 사전 모바일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역대 전대를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역대 전대를 보면 첫날 투표율이 굉장히 많아요. 첫날 투표 굉장히 크고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데 모바일 투표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 분위기도 참 중요합니다. 전당대회 날 그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의미는 또 대통령이 이 분위기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또 해석도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는? 네, 어제 토론에서 지난 두 번의 토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가 적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이어진 라디오 토론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전 옆에 계신 윤상현 후보님을 좋아합니다. 윤상현 후보. 어디서든 누구와도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저는 다른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리시지 않고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그 로직을 잘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를 가장 좋아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예. 잘 맞더라고요. 또 총선 때도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저를 각별히 도와줬고 사실 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갈등이 없고 서로 사실은 브라더처럼 이렇게 눈빛이 좋았는데 이게 전당대회 출마로 인해서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인생의 이 뭐랄까요 갈림길에서 또 우리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이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시해야죠.
그럼요. 저 세 분 다 꼽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님은 이제 저희 중에서 제일 선배님이시죠. 또 정말 무소속 2번씩 하시면서 살아오신 또 그 노하우가 있으시고요. 한동훈 후보는 또 우리 늘 뭐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이 있으시고 또 우리 원희룡 후보 대학 동기이지만 정말 오래됐는데요. 참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참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선거하면서 제가 보면 한동훈 원희룡 두 분 싸움에 저희가 이렇게 말리기도 하지만 나다르크를 꼽겠습니다. 나다르크. 저하고 이 지향점이 같아서 일단은 워낙 내공 있으시고 전문성도 있고 이 지난 우리 그 패스트트랙 때 보면 아주 전투력도 좋으세요. 근데 저하고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계보, 러닝메이트 안 한다. 이런 어떤 우리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제일 좋아한다는데요. 진짜 좋아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 답변 보면서 진짜 프로 정치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속내하고 또 이렇게 겉모습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일종의 브로맨스 같은 네. 그러한 돈독한 관계를 연출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전당대회에서 지금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이 갈등 자체가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는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원희룡 후보의 저는 참 속 뜨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일단 전당대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분당대회로 치닫고 있다. 여건이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두 사람이 보면서는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네,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학 퀴즈를 방불케 했는데요. 정말로 건국이를 묻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였죠? 그렇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검증 내지는 상식 퀴즈, 상식이 얼만큼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정몽준 후보가 공경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버스비가 얼마예요? 네. 지하철료가 얼마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한참 그 정몽준 후보의 이 버스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건국절 그러니까 재헌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이념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는 재헌절을 건국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진보 좌파 쪽에서는 3.1절 내지는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를 건국의 하나의 모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마치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떤 상식 퀴즈처럼 네. 진행이 돼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이런 온갖 질문을 하는 원희룡 후보 말 그대로 활약인데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 가상 대결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이에요. 70%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 이유? 결국 원희룡 후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네거티브를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부메랑처럼 다가온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보다도 사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얼마만큼 선전하느냐가 이번 이 전당대회 그 포인트였는데 사실은 얼마만큼 선전해야지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반환감 정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결선 투표로까지 가서 본인이 최소한 2등이라도 결선 투표를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선전이라고 봅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네거티브를 통해서요 본인이 그동안 갖고 왔던 정치적 자산을 사실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이 미래연대 지금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보수의 개혁이라는 그 일종의 차세대 리더 그러한 부분들이 스스로 그런 이미지를 지금 깎아먹고 있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본인이 지금 현재 이미지가 실추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모든 그 뉴스의 초점이 한동훈 후보에 몰리면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만 오히려 부풀려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였고요. 물론 당심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예고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불출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청문회에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분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쟁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국회가 이 사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는 법무장관, 내각에 그 부처를 둬서 법무장관이 하고 검찰총장을 굳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게 만들려는 건 정치에서 수사를 독립시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검사 탄핵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검찰총장이 굉장히 결연히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엄정히 해야 된다라고 검사들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검찰총장을 부른다는 건, 민주당이 부른다는 건 그런 입장에서 도리어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한다는 그런 식의 지금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또다시 압박을 넣는 의도가 있다라는 게 검찰총장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유 자체가 저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특검이란 건 주로 권력에 의한 비리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사인의 사적인 거래서,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에서 비롯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렇게 그 논한다는 건 이 실제로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아마 불출석을 지금 결심한 것 같습니다. 네, 검찰총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번 그 탄핵 청문 자체가 저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사실은 그러면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긴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5만 명만 지금 동원 청의만 하면 탄핵 그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뭐랄까요, 이 관례화되는 경우에는 정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왜 이 국민에서 검찰총장이 불려놓느냐? 그거는 이때까지 이 윤석열 정권 2년 넘는 동안 검찰이 보여준 이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그러니까 불안을 아마 이 야당이 받들어서 아마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평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부에 집중된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지금도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밤부터 또다시 극한호우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호우 상황과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울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중랑천의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고요. 네,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 서울에도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됐는데요. 이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이곳 중랑천도 넘실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현재까지 이 동부간선도로의 전 구간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서울에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와 파주시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관측이 됐고요. 성북구와 노원구 등 서울에서도 시간당 70에서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경기에 이어 서울에도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여전히 경기 북부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강원 영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이미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는데요. 모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추가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서 피해가 발생하기 무척 쉽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경기 북부와 충남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령 중입니다. 실시간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배수로 점검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은 계속해서 중부를 중심으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그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주변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밤사이에도 수도권에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죠? 네, 기상청은 조금 전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지고 남풍이 강해지면서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에는 곳곳에서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일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부터 서쪽에서 저기압이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이 아래로 서서히 내려와 밤사이 중부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이 문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정체전선을 압축시켜 이번에도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에 최고 200mm 이상, 강원 남부에 18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도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청 곳곳에는 산사태 특보가 발령 중이고 특히 경기 남양주와 양주는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도 2등급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토사 붕괴, 낙석 피해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오전 수도권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YTN의 관련 제보 영상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모습인데요. 옆에 흐르는 중랑천의 수위가 크게 불어나 유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 7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일대를 흐르는 우이천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평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는 물론 지금 운동기구들까지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촬영한 경기 파주시 제2자유로 상황입니다. 이 흙탕물로 뒤덮인 도로 위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마다 물살이 이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 때문에 자동차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차들이 마치 배가 된 것처럼 침수된 차도 위에서 물살을 가르면서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의 트럭들도 큰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설문동에서 들어온 영상입니다. 화면을 제공한 시청자는 일대 차도가 전반적으로 물에 잠겨 교통사고가 날까 우려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마치 수영장 같지만 물에 잠긴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모습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처럼 거센 물살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사진을 보면 물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이 통째로 밀려 내려간다. 국보 석굴암에 있는 경주 토암산에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나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사태보다 수십 배 위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땅 밀림,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 밀림이란 물이 차올라서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서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말 그대로 산이 통째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산 표면이 무너지는 산사태보다 규모가 훨씬 커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땅밀림이 발생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우 등으로 산에 스며든 물이 안반층 위에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점차 위쪽 토양까지 물러져서 결국에는 한 번에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산사태처럼 토사가 쏟아지기보다는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 미야기현 사례를 보면 이렇게 산이 통째로 미끄러진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주 토암산은 어떤 상황일까? 녹색연합과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가 공동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요. 경주 황용동의 산 비탈면인데요. 숲이 A자 모양으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땅이 서서히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곳은 35도가 넘는 급경사지로 현재도 흙이 쓸려 내려가는 등 진행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땅 밀림 현장의 하단부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번에는 945번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밀리기 시작한 땅이 아래로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골짜기 입구부터 토속류로 내려온 바위와 돌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고 하고요. 책상 크기만한 바위부터 뿌리가 뽑힌 채 쓰러진 나무와 흙이 바닥에 꽉 들어차 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현장 사진도 보겠습니다. 경주 문무대왕면 산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반이 이렇게 쩍 벌어져 있습니다. 가로로 30m 정도 되는 땅이 1.5m 정도 내려앉았는데 세로 방향으로 30에서 40m 정도 선을 긋듯이 찢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곳들을 항공사진에서 표시해봤습니다. 반경 3km 안에서 땅 밀림이 3곳이나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녹색연합은 폭우의 땅 밀림은 언제든지 대형 산사태로 발전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는데요. 물론 산림청도 3년 전부터 땅 밀림 예방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전국에 있는 위험 지역을 관찰하곤 있습니다. 방심하고 방치한다면 언제든 그것도 산사태보다 이 수십 배 더 위험한 땅 밀림 현상, 폭우와 집중호우가 집중되는 요즘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 등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주택가 빗물 펌프장을 점검하고 집집마다 빗물을 막는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침수 예방 장치조차 없는 반지하 주택도 수두룩합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랑천 인근 빗물 펌프장입니다. 현장 감사 담당관이 콘크리트 옹벽 상태를 살펴보고 수문을 올려 배수시설 가동 상태를 정비합니다. 비가 오면 대형 저류조에 빗물을 가두고 인근 하천으로 보내 저지대 주택가 침수를 잘 막아주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중랑천 물이 7.9m 이상이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배수문을 닫고서 그다음에 유입수문을 열고서 저희가 이제 모터를 가동하는. 제가 있는 이곳은 빗물 펌프장 지하 유수지입니다. 비가 오면 이곳에 최대 6,200톤이 넘는 물을 가둬둘 수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가 많은 주택가도 빗물 유입을 막는 장치를 창문 위에 덧대며 수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비가 씌어오면 막 가수가 막힐 때 있어요. 막 가수가 올라오니까. 그럴 땐 집 안으로 물이 막. 예. 안심돼요.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 예방 장치인 물막이판이 없는 일부 반지하 주택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차수막을 시공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침수주택이라는 꼬리표를 우려해 건물주가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분류한 침수 우려 주택은 2만 4천여 가구이지만 물막이판이나 역류 방지기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율은 60%에 그칩니다. 낙인 찍힐까 봐 그 집에서 집값 떨어지고 세입자들이 안 온다. 그래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는 주거 안전망 개선 정책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폭우가 내릴 때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만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막이판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거센 물살은 심지어 차량도 들어올릴 정도입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의 모습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살이 차량에 충격을 주자 블랙박스 녹화가 시작되고 물살에 차량이 떠밀리며 화면도 자연히 돌아갑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의 60%가 이처럼 주차 중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는 그 비율이 66%까지 높았습니다. 차량을 모두 다 대피시키지 않더라도 이처럼 물막이판을 설치해 놓으면 빗물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축 아파트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문제는 기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삼성화재 측이 침수 우려가 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도림천 일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3개 단지 중 10곳이 미설치였고 10곳 중 2곳은 심지어 2022년 당시 침수 피해를 본 곳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처럼 처음에는 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다가 몇 세대 이상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몇 대를 할당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단지 규모별로 차등화돼서 약간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막이판 설치와 함께 위험한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서 차주에게 급히 대피하도록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주말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무소속 대선 후보를 포섭하기 위해 통화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트럼프 암살 첩보를 몇 주 전에 입수하고도 총격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대선 후보로 1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시점은 피격 사건 뒤였습니다. 트럼프는 백신 반대 운동을 벌인 케네디에게 백신 불신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기세를 몰아 제3후보를 포섭하려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트럼프 암살 첩보를 몇 주 전에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적 정보망으로 적대국의 위협 정보를 파악하고 이미 경호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이번 유세장 총격범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암살 첩보로 경계를 강화하고도 경호가 뚫린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밑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일찌감치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후보 등록 마감이 8월 7일까지로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먼저여서 미리 화상으로 대의원 호명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인지력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규칙위원회가 바이든 충성파로 채워져 있어 조기 후보 지명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입니다. Look, 14 million people voted for me to be the nominee in the Democratic Party. Okay? I listen to them. 대선 후보 지명이 조기에 이루어지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바람대로 인지력 논란과 사퇴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습 사건 이후 트럼프 관련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여파 등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피격을 당한 이후에 이 뉴욕 증시 주요 주가 지수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만 보고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경고세가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상당히 뭐 이런 주가에 주는 영향들 있다고 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뉴욕 증시가 트럼프 때문이다. 이건 좀 상당히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업종별로, 섹터별로 일명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피격 사건 이전에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최고가를 이미 경신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멈춰 있었던 다우 지수가 힘을 내면서 또 역사 이래 최고가를 달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S&P 500도 함께 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욕 증시의 선전은 크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피격 때문에 분야별로 방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식의 영향은 충분히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시장은 지금 뭐 트럼프의 당선을 어느 정도 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 이걸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그냥 업종별로 좀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방산 업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을 이제 포기를 하고 자신네 나라의 국방은 자신들이 지켜라 이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분담금도 더 많이 내고 그렇다면 이제 무기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로직, 이런 논리에 따라서 지금 방산,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가장 부각을 좀 받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역시 코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등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이거 보면 트럼프 후보 스스로가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 정식으로 공화당의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정됐던 이 제이드 벤스 역시도 암호화폐의 열렬한 지지자. 본인이 또 상당히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이 캠프의 고문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뭐 도지코인 비롯해가지고 코인에 또 완전히 푹 빠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 풍력은 거의 뭐 급락, 폭락입니다. 반면에 뭐 늘 말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원전은 또 좋아라 하거든요. 네. 그 원전 쪽은 또 살아남은 이런 모습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실은 트럼프 후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수혜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그러니까 현재 바이든의 민주당과 그 전에 오바마 집권 시에 나왔던 이 오바마 케어는 네. 일종의 우리와 비슷한 전 국민 건강보험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또 싫어합니다. 왜 이게 전 국민 건강보험이냐? 알아서 보험 가입해라. 대신에 약값을 특히 좋은 약을 싸게 공급을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챙기는 이쪽 방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약 바이오 쪽은 상당히 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또 여기는 웃고 있고 이렇게 업종별로는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들이 또 피해 섹터들이 나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의 지금 뉴욕 증시를 계속 올리는 것은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벌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됐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어떤 업종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월간 뭐 수백억 되는 돈을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관련된 테슬라 주가가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이제 일기 때죠.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가 뭐 그닥 지금처럼 끈끈하지는 않고 네. 뭐 그래 대면 했었습니다. 오히려 충돌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를 사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해서 이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이거 메커니즘을 인정하지 않고 네. 이 지구 온난화는 자체를 거대한 음모를 보고 있어서 석유 시대를 한 번 더 가야 된다. 석유, 석탄, 값싸고 효율 좋은 연료를 더 써야 된다라는 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뭐 전기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둘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집권 2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너무나도 가까워졌어요. 뭐 마치 무슨 지금 영혼의 파트너처럼 네. 서로가 서로를 지금 존중하는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의 매달 640억 정도의 후원을 일론 머스크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도 자기는 전기차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어썸이다. 정말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머스크도 계속해서 여기에 후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격 전날 금요일 날 한 3% 올랐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뭐 1.8% 또 어제도 1.5% 오르고 있어서 근데 주가의 나스닥은 좀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그 와중에 테슬라는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리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 낮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선 지나서 낮추든지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 현 정권인 바이든 정권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이 금리 인하도 우리 과거의 경제 이론 투자 인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요. 네. 엄밀히 말해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서 호재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급락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금리 인하는 좀 다릅니다. 아예 이름도 있는데요.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좋고 뭐 소매 판매 지표도 좋고 고용 시장도 좋은 편인데 이게 나빠질까 봐 보험적으로 내리는 거야라는 보험성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이죠. 금리 인하 자체도 좋은데 경제가 좋은데 내린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면 실은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트럼프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를 좀 보면 이달 말 7월 FOMC 회의가 있고요. 8월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한 번 있고요. 10월에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대선을 치를 때 11월 5일, 6일에 공교롭게도 같이 FOMC 회의가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하할 수 있는 타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달 말 7월은 아니고요. 이제 8월 넘어서 9월 FOMC 회의가 100%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는 9월에 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9월에 내릴 경우 이거는 뭐 굉장한 빅 호재가 되고 민심도 민주당 쪽, 바이든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9월은 연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차라리 11월, 12월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해라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라는 것이 미국의 연봉준비제도 이사회가 그동안에 뭐 강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켰던 기관으로 뭐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뭐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저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월은 뭐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와 또 이렇게 많이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총재가 얘기했던 게 3가지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수 경기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3가지가 걸려서 못하는 거다. 첫 번째가 외환 시장이었었고요. 2번째가 집값. 그리고 3번째가 가계 부채였었습니다. 네. 이 중에 첫 번째 외환 시장을 보면 여기에서 미국도 안 내리는데 우리가 먼저 내린다. 당장의 원달러 환율도 1,400원 넘고 이제 원화 약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가계부채라든가 집값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면 10월경에 한국은행이 조심스럽게 트라이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그때도 좀 조건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연쇄적으로 달러도 약세로 돌 겁니다. 그때 원달러 환율이 저는 한 1,200원대로는 떨어져 줘야 그래야 한국은행도 좀 맘 편히 뭐 금리 인하를 나서지 뭐 여전히 1,300원대라고 하면 저는 한국은행이 10월도 주저주저 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집값 얘기하겠지만 지금 서울 강남 쪽의 그 집값 상승은 이미 됐고 그게 이제 강북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북 넘어오면 이건 수도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 상승 또 가계부채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5월, 6월 매달 5조 원 이상씩 지금 빚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 뭐 시장은 9월에 미국 금리 인하, 10월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렇게 좀 마치 확정적으로 답정너를 이야기하지만 한국은행은 저는 꽤나 주저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꼭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엔
60에서 100%까지 관세를 물리기도 하겠다.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좀 가능한지,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좀 트럼프 우리 일기 때도 봤지만 네. 트럼프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서는 그런 말이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게 하고선도 그 와중에서 융통성을 둬서 또 빼주기도 하고요. 할 것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실은 그래서 현재 트럼프 집권 2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실은 불확실성입니다. 네. 이게 중국의 관세 폭탄을 60% 때릴지 100% 때릴지 전 세계에다가 10%를 추가 관세를 매길지 이거 할지 안 할지를 누구도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국에 100% 관세를 내리게 되면 중국은 그 경제 시장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못 버티겠죠. 네. 네. 그러니 근데 과연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게 되는 미국은 어마어마한 물가 폭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점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건 기준금리잖아요. 시장금리인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리면은 인플레가 다시 나올 거야. 왜냐하면 이제 물건값에 관세가 계속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트럼프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대로 뭐 어떤 이론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벼랑 끝 전술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 60% 관세라든가 100% 관세를 가지고 오히려 중국한테 빠터를 하고 딴 네. 거를 또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수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오히려 불확실성이 두렵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적어도 뭐 60%를 매기든 100%를 매기든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한국 경제에는 뭐 그닥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를 올렸을 때 말씀이시죠? 중국을 때렸을 때, 네. 예, 뭐 보편적 관세 10% 매길 때는 우리도 피해가 분명히 가겠지만 네. 중국만 놓고 본다면 집권 1기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웨이란 기업을 완전히 붕괴시켜 놔버렸잖아요. 네. 예. 그때 반사이익을 얻었던 게 우리의 스마트폰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가장 엿따라서 경쟁하는 곳은 일본이라기보다는 역시 산업계에선 중국이 우리의 경쟁자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을 완전히 저렇게 몰살시킨다? 그럼 이쪽 미국 팀 라인, 뭐 자유시장 경제 라인에서는 중국 역할을 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는 없거든요. 또 그런 반사 효과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으나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순진하고 나이브한 생각이 또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한국은 또 그렇게 수혜를 받으니까 또 무슨 역할을 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저런 분석은 하고 있지만 막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 2기가 시작되면 글쎄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두를 뒤통수를 칠 수 있고 지금 맨날 태양광 풍력 때려잡겠다 하지만 오히려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부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역시 높은 금리 그리고 달러 강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AI 뭐 등등 뭐 조선 다 빼고요. 매크로 지표만 딱 본다면 미국의 시장 금리인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가 나와야 이제는 이 돈들이 신흥국 우리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스피가 2,800 넘어서 이제 2,900, 3,000 가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입니다. 즉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거 없이는 저는 3,000 못 간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건 네.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금리 인하 이겁니다. 네. 그럼 금리 인하하면 이제 3,0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연내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사실 방탄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또 네. 들으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련한 대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발 경제 이야기 저희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일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 지분 매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인구에 젊은 사람들까지 도시로 빠져나가 갈수록 위축되는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발길이 끊긴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건데 열차표 반값 할인을 포함한 각종 할인으로 생계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 우는 소리 들은 지가 오래고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지방 소도시들. 경제 위축과 일자리 축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활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4개 정부 부처 대표와 23개 지자체장이 서울역 로비에 모였습니다. 일단 관광객이라도 불러들여 도시의 활력을 찾아보자는 절박함으로 뭉쳤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7개도 22개 시군에 관심 지역인 익산까지 모두 23곳이 대상인데 해당 도시로 오가는 열차 운임료를 반값으로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10% 할인으로 왕복 열차표를 구매한 뒤 해당 관광지 방문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면 다음 달에 운임료의 40%를 할인 쿠폰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철도관광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철도망을 따라 새로운 관광 인구가 유입되고 없었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해당 도시에 도착하면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촌관광 투어 패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건데 택시나 렌터카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23개 도시 가운데 태백과 단양 등 12개 도시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관람, 체험, 숙박, 식음, 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 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모처럼 마련된 활성화 계기에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이죠. 이번에 우리 4개 중앙부처 또 그리고 4개 공사들 그리고 23개 철도 지역 우리 지자체가 같이 해서 MOU를 했다는 거 요거는 그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제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준비도 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망해사가 국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서 저녁 노을이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이어서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DB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를 2.5%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고 2.6%를 전망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보다는 소폭 낮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3%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에 많이 쓰는 제습기 일부 제품의 성능이 광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아르와 싱크에어 2개 제품은 표시된 제습량보다 실제 측정값이 더 낮았습니다. 또 위닉스 제품은 자동 모드로 사용했을 때 실제 제습량이 제품에 표시된 것보다 적어 표시대로 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 모드로 작동이 필요했습니다. 제습 성능은 LG전자 제품이 일일 제습량이 20리터 이상으로 우수했고 풍량을 최대로 높였을 때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은 위니아였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4번째 방송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설령 대표가 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당정 관계 또한 불안하다는 공세가 줄을 이뤘는데 한 후보는 대안도 없이 인신공격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토론회 시작부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시동을 걸면 자칫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란 겁니다.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한 후보와 대통령실 사이 소통 창구가 사실상 막혔다며 이른바 당정관계 리스크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가 불리하면 다시 당무 개입으로 몰아갈, 그래서 대통령을 흔든다라는 그런 걱정 없이 소통할 수 있겠나요? 나경원 후보도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고리로 한 후보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당무 개입이라고 온천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 플러스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하지 못한 게 참패로 이어졌다며 총선 책임론을 거듭띄웠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간의 불화 사례에 빗대며 한 후보를 공격하는 동시에 박근혜 탄핵 재평가를 통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노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어떤 언론이나 좌파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한 것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에 한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전당대회를 네거티브의 장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봐야 할 전대를 혼탁하게 인신공격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과 자신은 목표 지향점이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기간 내내 쟁점이 됐던 최상병 특검법에 새로운 논리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편향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한 특검을 받아야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정한 특검에 대해서 미리 어떤 우리 입장에서의 대안을 제시해 놓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설전으로 토론회 2시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율이 비슷하던데. 러닝메이트 하고 계시잖아요. 러닝메이트. 우리 한동훈 후보님 박탈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도자는 얌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님은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출마하신 겁니까 지금? 당권 주자들은 앞으로 2차례 더 방송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재헌절인 오늘 규탄대회를 열어 국회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과 이른바 명심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저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서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 정신 팔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76번째 재헌절에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은 뜻깊은 날이지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의 훼손에 골몰해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실수로 미처 돌려주지 못한 채 현재까지 쓰지 않고 보관하게 됐다며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최재형 목사가 가방을 건네고 돌아간 당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한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알려지며 꼬리 자르기란 정치권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최 목사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내가 받을 생각이 있었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만져봤을 텐데 만져보지도 않았다. 지문도 안 나올 거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 만큼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가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가방 수수 영상 공개가 예고되고 언론 요청을 받아 소재를 파악해보니 가방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창고에서 발견됐고 이후 대통령실 판단을 거쳐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내버려뒀다는 가방이 관저에서 발견된 점이나 유행정관이 큰 실수를 하고도 지금까지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다는 점 등 의문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공문을 보내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이 맞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내일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희초 사건 일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과 교권 보호 장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염혜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점을 교육감이 소명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 시행 뒤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가운데 387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까지 간 경우는 160건. 그렇지만 137건, 85.6%는 입건이나 기소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불기소 비율이 18%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소집해 문제를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기 일쑤였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이관됐는데 석 달 만에 1,300여 회가 소집됐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2배 늘었고 관련 고소고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교권보호 5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제 큰 법제적인 뒷받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현장에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일선 교사들은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서희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는 절반 가까이 동의했지만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0명 가운데 1명에 그쳤습니다. 악성 민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빈도가 서희초 사건 직후에 좀 줄었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다시 늘고 있는 이런 현상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도를 하다 보니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선생님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줄었지만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달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려 사회적 충격을 줬던 초등학생 사건처럼 교사를 다치게 하거나 때린 경우도 15%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와 심의 건수가 늘어난 탓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 뒤에도 교육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보호 3법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희초 사건 뒤 교권보호법이 강화됐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면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교권보호법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부에 집중된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호우특보는 현재 해제됐지만 밤부터는 또다시 극한 호우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호우 상황과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울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폭우로 중랑천의 수위가 많이 높아진 상태죠?
네,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그야말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폭우의 여파로 중랑천에는 현재 뿌연 흙탕물이 넘칠 듯이 넘실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동부 간선도로의 양방향 차량 진입이 모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비가 서울은 약간 잦아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에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비도 모두 그친 모습입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낮 동안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부터 또다시 중부지방에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보됐기 때문인데요. 추가 피해 없도록 배수로 점검과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와 파주시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관측이 됐고요. 성북구와 노원구 등 서울에서도 시간당 70에서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경기에 이어서 서울에도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보단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특보도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연천과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잠시 비는 잦아드는 모습이지만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올해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추가로 예보됐고 강원 지역에도 많게는 18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70mm 안팎의 물 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피해가 발생하기 무척 쉽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경기 북부와 충남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실시간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배수로 점검을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 전선은 계속해서 중부를 중심으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그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